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연화장애학회에서 연화장애를 소개하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두 분이신데요. 먼저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김민욱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강남세브란스병원 김우정 영양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한연화장애학회 홍보위원 박진영이고요.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살에 걸리거나 음식이 목에 걸리면 어떻게 식사를 하나요? 인데요. 연화장애, 즉 삼킴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의 식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연화장애가 무엇이고 왜 생기는지, 어떻게 검사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편의 방송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경관시기를 하고 계신 환자분들, 콧줄이나 배출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는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이제 증상이 개선되면서 연화곤란 시기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월 15일에 저희가 경관식, 즉 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구성한 방송이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례가 잘 걸리는 환자분들께서 어떻게 식사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입니다. 한번 영상을 한 편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소개를 많이 드렸었는데 저희가 연화조형 검사가 있는데요. 연화조형 검사에서 이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는지 기도로 넘어가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앞쪽이 기도고요. 뒤쪽이 식도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버리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례가 걸린다는 것은 즉 기도 흡인이고, 이렇게 사례가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왔었는데, 김민욱 교수님, 사례가 특별히 잘 걸리는 음식이 있습니까? 네네. 근데 음식을 고형식 그리고 반고형식 액체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고형식이라 하면은 형체가 변하지 않는 그런 음식을 얘기하고, 액체식이라고 하면은 흐르는 그런 형체가 흐르는 그런 식사를 얘기하고, 반고형식이라 하면은 마요네즈처럼 어떤 일정한 형체가 있다가 또 쉽게 형체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잘 걸리는 음식은 주로 액체식이 되겠습니다. 네, 액체식에서 주로 사례가 걸린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액체식에서 사례 위험이 큰 분들은 어떻게 안전하게 수분 섭취를 하실 수 있을까요? 수분은 이렇게 우리가 꼭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교수님. 네네네. 액체식의 사례가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컵으로 다량의 물을 마시게 되면은 저희가 사례가 걸릴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스푼을 사용해서 일회 섭취량을 작게 해서 먹든지, 아니면은 빨대를 이용해서 요즘 이제 안전빨대라는 게 나왔는데, 안전빨대를 사용하면 일회에 들여 마실 수 있는 수분량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런 안전빨대를 사용해서 일회 섭취량을 적게 해서 마시는 방법이 있고요. 섭취 속도를 천천히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세를 이용하는 기법인데, 저희가 이제 목을 뒤로 이렇게 젖히게 되면 인두와 그리고 기도가 일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목을 뒤로 젖히게 되는데,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저희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을 약간 턱을 당기는 자세를 취하고, 턱이 두 개가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서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기도를 보호하고 식도로 통과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점도 증진제를 사용해서 액체의 점도를 높여서 액체의 이동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점도 증진제라는 말은요, 좀 생경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점도 증진제가 뭔가요, 교수님? 네, 점도 증진제는 점증제 또는 연화제라고 간단하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액체 혼합할 때 점도를 증가시켜주는 가루 형태의 제형이 되겠습니다. 물의 경우에는 빠르게 흐르지만
점도가 증가하면 천천히 흘러 조절하기 편해지기 때문에 점도를 증가시키면 살에 걸림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 영상 한 편 준비해 오셨던 것 같던데 네네네. 같이 제가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왼쪽이 물이죠, 교수님? 네네네. 네,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영상인데요. 네. 네, 저렇게 이제 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앞쪽에 기도로 물이 흐르게 되는데요. 물에다가 점도 증진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점도가 증가해서 흐르는 속도를 낮춰줘서 앞으로 흡인을 줄여주게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기도로 안 들어가고 간편하게 기도 흡인을 예방할 수가 있네요. 네네네. 네. 근데 그 점도 증진제는 제가 주변에 이제 여쭤보면 점도 증진제가 뭔지 난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에만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경한 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도 쓸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요. 네. 병원에서만 사용합니까, 팀장님? 아니요, 그 점도 증진제는 물론 병원에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집에서도 얼마든지 구입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요. 어디서 사시냐면은 그 병원 근처에 의료기 상해나 이런 데서도 의료기기 파는 데서도 사실 수 있고, 아니면은 요즘 인터넷으로 구매가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점도 증진제 하면 우리나라에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구매해서 쓰시면 되세요. 처방이 없어도 살 수 네, 있는 거예요? 네네. 이건 처방 없이 사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저희 나라에 이미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그 의료 환자용 식품으로 나와 있는 점도 증진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구매해서 쓰시면 되십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 캔에 들어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포장이 되어 있나요? 저희 병원에서는 뭐 캔에 대한 제품도 쓰기도 하고요. 또 계량하기 편하게 그 설탕의 그 스틱처럼 이렇게 포장된 거, 아마 지금 저희가 잠깐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개인 상황에 따라서 뭐 한 포나 뭐 3분의 1포 이렇게 넣어서 만드실 수가 있겠는 거죠. 개별 네. 포장이 돼 있으니까 네네. 뭐 여행을 간다거나 네네. 이렇게 할 때도 간편하게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러면은 이걸 그냥 물에다 섞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 그냥 어떻게 쓰면 되나요? 물에 타면은 그냥 그 점도가 생기지는 않고요. 이거를 이제 저어 주셔서 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가 이렇게 타는 영상을 아마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데 이제 포크로 제가 지금 빠르게 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30초 이상을 저으라고 하는데 제가 한 1분 20초 경과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점성이 생겨서 그 포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꼭 한 방향으로 잘 저어 주셔야 된다는 거. 왜 저희가 그 계란으로 그 거품기를 낼 때 방향을 여러 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좀 힘드시더라도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수저로도 하실 수도 있고 젓가락, 포크 다 하실 수 있고, 저는 아까 그 시연된 영상이 아마 포크로 한 걸로 보여드렸는데 좀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시연을 좀 해봐도 될까요? 예. 네. 지금 저희가 그 점도 증진제가 보통 이게 한 포를 물 100ml 정도에 타는데요. 저희가 보기 쉽게 좀 색깔을 넣어서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점도 증진제를 제가 한 포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점도가 좀 진하게 형성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아까 열심히 포크로 막 이렇게 한 1분 20초 막 이렇게 저었는데, 이게 저기 그 거품기를 내는 조금 커피의 라떼 같은 거품기를 만드는 그런 건데요. 쉽게 구입하셔서 이렇게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점도가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용량이 아마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지금 주스가 들어가서 아마 점도 형성이 조금 느리게 되는 것 같긴 한데 물이 좀 더 빨리 되기는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적고 나면은 오늘은 이렇게 주스에 산도가 있어서 잘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물에다 다시 한번 더 해봐야겠다. 저희가 물을 한번 해볼까요? 물을 조금만 넣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게 산이 있으면은 점도 증진제가 좀 잘 많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넣어서 제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훨씬 빠르게 올라갔다가 물이 내려가는 게 조금 보이실 거예요.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정말 물이 줄어드네요. 네,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한 20초 정도만 해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이게 건전지가 없어서 좀 약간 성능이 약해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나셔서 아까보다는 약간 그 하얀 물보다는 조금 점도가
제가 잠깐 할까요? 이게 지금 조작이 잘 안 되는데요. 자, 끌까요? 네, 끄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지금 점도가 형성되는 게 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쉬운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도 있어서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잘 형성된 거 보이시죠? 네. 아까 산이 있는 거는 이게 음식마다 좀 달라서 형성이 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산 때문에 좀 분해되는 그런 역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이시죠? 근데 여기 지금 멍울이 졌잖아요. 이게 혹시 한번 점도가 형성이 되고는 주의하셔야 될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점도가 만들어진 거 상태에서 점도가 묽다고 다시 넣어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멍울이 져서 오히려 안 좋으니까 한번 점도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증진제를 더 첨가해서 하시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맛이 없다고 많이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그쵸. 이제 그 가끔 주스 조금 타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많이는 좀 어렵겠네요. 그쵸. 그게 그 주스 종류에 따라서도 이게 저희가 뭐그 영양 음료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마다 조금씩 점도 형성되는 게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약간 넣어서 맛을 내기도 하고 아까 제가 그 이 주스에 탄 거는 점도는 형성은 됐어요. 되기 때문에 시간만 조금 더 걸리면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보이시죠? 잘 안 떨어지시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집에 이런 점도 증진제가 항상 있는 것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연하곤란식처럼 내가 만들어 먹겠다라고 할 때 저는 사실 집에서 요리할 때 전분을 쓰거든요. 네. 그리고 중식 요리도 이렇게 가끔 만들고 게살 스프 이런 거 만들 때. 그렇죠. 전분을 쓰면은 네. 점도가 훨씬 잘 만들어지기는 그 합니다. 전분 네. 쓰면 안 되나요? 그냥? 전분은 쓸 수는 네. 있기는 해요. 근데 전분과 점도 증진제의 차이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영상을 미리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네. 한번 시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쪽에 지금 전분이라고 쓰여진 거는 점도가 만들어진 다음에 떨어뜨리면은 잘 수저에 붙어서 잘 안 떨어지고요. 그 점도 증진제 쪽을 한번 시연을 해보시면은 이거는 깨끗하게 수저에 붙지도 않고 말끔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분은 그 입안에 좀 남을 수가 있어서 쓰실 수는 있지만 좀 조심스럽게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전분을 썼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왜 우리가 죽을 먹다가 숟가락을 계속 넣었다 하면은 막 묽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타액이 닿으면은 좀 묽어져요. 그러니까 이수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좀 조정해서 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전분이 이게 덩어리가 조금 더 잘 지는 경향이 있나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그 저희는 이게 제가 예전에는 그 문을 바를 때 창호지에 이렇게 발라서 문에 바를 때 아주 적시할 때 그런 아주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인데. 너무 옛날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 하면은 이렇게 풀이 딱 붙는 것처럼 오래 그 밀가루를 썼다가 놔두면 굳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네. 노화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물이 분리되기도 하고 저희가 아마 죽 같은 거 끓여놓고 나면은 왜 물 먹고 나면은 물 생기고 또 스푼이 들어가면 또 물 생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환자분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분은 그냥 가루를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에 타서는 점성이 안 안 생기잖아요. 되죠. 그렇죠? 저희가 밀가루 풀 쓰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전분도 그 보통은 한 1대1 정도로 집에서 쓸 때는 섞어서 쓰긴 하는데 약간 그 열이 올라가야 빨리 호화가 그렇죠. 돼서 점도가 생기는 겁니다. 네. 확실히 이런 제형들이 간편하긴 하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보셨고 이제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례가 걸릴 때 어떻게 이제 좀 음식을 뻑뻑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걸 본 건데 이제 두 번째는 목에 음식물이 자주 걸린다입니다. 자주 걸리는 증상들이 있는데 음식물이 목에 걸려서 잘 안 넘어갑니다. 삼키면 목에 음식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다. 삼키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밥 먹기가 너무 귀찮다. 이러시면서 식사를 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럴 때 환자분들께 식사 지도를 어떻게 해주시나요? 네. 영상을 또 한 편 같이 보실까요? 네. 네. 네, 지금 식사를 할 때 지금 후두개곡이라는 곳에 혀 뒤쪽에 후두개와 사이에 후두개곡이라는 곳에 음식물이 남게 되는데요. 저렇게 이제 후두개곡이나 이상화에 음식이 남게 되면은 저희가 목에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는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 예와는 반대로 이런 경우는 이제 액체류보다는 이제 고형식
또는 방고형식의 물질 음식들이 이동이 느려서 저 목에 남게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뭐 목에 많이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묽은 걸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음식을 좀 먹어야 될지, 근데 이 환자분들이 이제 묽은 음식을 드신다고 하면은 뭐 밥보다는 죽, 네. 죽도 알갱이보다는 가른 죽 이런 걸 추천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거를 안 먹고 싶어 하세요, 환자분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추천해 주시나요, 선생님?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네. 좀, 저렇게, 고형식의 음식이 불편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가른 음식이나, 또는, 이렇게, 다진 음식을 주는 게 더 나은데, 그런 음식들이 이제 보기에 맞아요. 그렇게, 네. 썩 그렇게 맛있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밥을 고집하는 수가 있는데, 안전성이 확보될 때, 밥으로 식사를 해도 안전이 유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입 안에서 밥을 잘 꼭꼭 씹어서 드시도록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또는 이제 국에다가 밥을 잘 뭐랄까 이렇게 잘 섞어줘서 좀 걸쭉하게 해서 밥을 드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저렇게 이제 음식이 남게 되면은 그 음식을 중간중간 이제 국이나 물을 사용하면은 음식이 잘 내려갈 수 있어서 그런 고형식과 또 물이나 국을 사용하는 그런 교대식을 하는 방법이 추천되겠습니다. 밥 한 번 드시고 물 한 모금 드시고 네네네. 국 한 모금 드시고 이렇게.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실제 음식 네, 해야 되니까 네. 걱정되시는 거죠. 네. 집에서는 네. 아니 병원에서야 이제 다 차려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식사를 이렇게 특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부담을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떤 종류의 반찬을 먹어야 되냐? 밥이야 뭐 좀 묽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아무래도 반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갈비뼈에 붙어있는 고기를 먹겠다 그러면 정말 씻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씹기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목에 넘어갈 때 저희도 왜 덩어리가 넘어가면 목에 꺽 하면서 걸리는 듯한 느낌이 연화장애가 없어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아마 다들 한 번씩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좀 부드러운 음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란찜 같은 거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계란찜도 그렇고 두부도 뭐 일반 두부도 있을 수 있고 연두부 같은 걸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어떻게 보면은 왜 그 멸치나 이렇게 딱딱한 거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막 급하게 먹으면 멸치가 제대로 씹히지 않는 상태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런 음식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요. 아마 갈아서 좀 다져서 드시는데 다지더라도 좀 꼭 곱게 다지거나 아니면 음식에 갈아 넣어서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아주면은 형상이 나빠져서 안 드시려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안전하게 드시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물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저희 왜 콩나물 같은 거 안 씹히잖아요. 안 씹히는 음식보다는 호박이나 아니면은 뭐 가지 같은 이런 좀 부드러운 음식들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왜 시래기를 이렇게 말려서 저희가 왜 시래기 지진 같은 거 뭐 네. 된장에 오려서 묵은지처럼 만들잖아요. 근데 오래 삶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은 조리 시간도 되게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리를 오래 하면은 예전에 왜 너무 오래 삶아서 뭐 잇몸으로도 먹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오래 조리하는 것들이 되게 좋겠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꼭꼭 씹어 드시면 어떤 점이 좋을까 하면 생각을 해보면 입에서 계속 소화액이 나오잖아요. 그 타액에 의해서 침이 1차적으로 음식물 되게 분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씹으면 좋은데 대부분은 오래 씹는 게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만일 목에 자꾸 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스스로 한 20번, 30번 한번 씹어보면 어떨까? 이게 연화장애는 아니지만 실은 드시기 되게 힘든 사람이 위 수술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오래 씹어서 드시라고 해요. 그래서 오래 씹으면 완전히 그 음식이 좀 가루가 난다는 그런 느낌도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씹어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게 어렵지만 쉽지만 또 어려운
그쵸. 그렇지만 또 쉬운. 고기 같은 경우도 아마 살코기가 네. 좋고 만일 하다 보면 좀 가른 형태로 사셔서 드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갈아진 고기. 그래서 민지 고기 같은 가른 고기들을 이용을 하셔서 뭐 죽에다 같이 넣어서 같이 드실 수도 있고 저희 옛날에 뭐 타락죽 이런 거 끓이면 네. 죽에다 우유도 넣고 고기도 넣고 같이 끓이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갈아 드셔도 좋고. 최근에 그 신땡땡이라는 그 회사에서 네. 그 음식들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음식들을 예를 들면 이제 생선 같은 거를 가시를 빼고 네. 그다음에 잘 갈아서 그쵸. 그다음에 갈은 상태로 먹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거를 다시 굳혀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생선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보는 게 미각이 되니까 그래서 맛있게 아마 식사할 모형 수 같은 있게. 거에 그런 네. 거 아마 굳힐 때도 여러 가지 제품들을 쓰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형태가 되게 좋고 저희도 그런 음식들이 많이 개발되면 조금 드시는 분들이 훨씬 좋아하지 않을까. 그럴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네. 색깔도 이쁘고 모양도 이쁘고 그 그렇죠.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좀 기업들에서 좀 식품을 좀 다양하게 많이 네. 만들어주면 좀 더 간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100세 시대의 건강한 식단과 식사라는 제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이게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뭐 이제 뇌졸중이나 아니면 파킨슨 질환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신경질환이 없는데도 나이가 들면 노화에 의해서 사례가 자꾸 걸린다고, 그리고 씹는 게 좀 귀찮아지거나 삼킬 때 힘이 드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이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노화가 진행되면 누구나 연화장애가 네. 생기나요? 네, 네, 네. 노화 자체를 일종의 질병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노화가 된다고 누구나 연화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몇 프로 정도가 연화 장애가 발생될까요? 여러분, 저 몇 네. 프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사실 저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댓글 올라오고 있는데요. 혹시 이제 한번 맞춰보시면, 물론 이제 상품 없습니다. 상품 없습니다만.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네, 댓글로 한번 얘기해봐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이제 나이 드시면은 물만 먹어도 살이 잘 걸리고 그러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네. 네, 물 마시는 게 가장 힘들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물도 사례가 그렇고 되게 잘 걸리는. 아몬드 이런 거 드시는 것도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견과류 드실 때도. 견과류가 저희도 먹다 보면은 이게 충분히 안 씹으면 덩어리째 넘어가다 저희도 네. 살에 걸리는 게 있어요. 특히 마른 음식들 굉장히 살에 잘 걸리거든요. 기침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아마 촉촉하게 드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겠죠. 생각이 네. 올라옵니다. 50%, 30%. 예. 야, 답을 맞추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수님? 네, 네, 네. 네. 30에서 40%입니다. 네, 네. 정상 노인 3명 중에 1분 정도는 연화장애가 동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꽤 비율이 높긴 하지만 없는 분들이 많은 거네요, 더. 네, 네. 그래서 네. 그 관리를 좀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참 좋겠는데, 위험 요인이 있다면서요, 교수님? 네, 네, 네. 노인분들한테 연화장애가 잘 발생하는 위험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육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근육의 힘이 굉장히 심하게 감소하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근감소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근육에 힘이 빠져서 전신에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연화와 관련된 부분에 근육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근육에 운동신경을 공급해야 되고, 그 운동과 관련된 삼킴과 관련된 반사가 있어야 되고, 반사와 관련된 또 감각이 있어야 되고, 이 반사작용을 뇌에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드시면 이런 신경계통에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구강의 감각이 떨어지고, 또 혀의 미각이 떨어지고, 또 인두의 감각이 떨어지고, 또 반사작용이 지연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호흡이 또 짧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화를 할 때는 호흡을 하는 중간에 호흡을 멈추고 삼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들숨하고 호흡을 멈추고 다시 들숨을 해서 흡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이제 노인이 나이가 드시면 약간 잘못 말씀드렸네요. 날숨과 날숨 사이에 호흡을 멈추고 저희가 연화를 하는데 들숨
하면서 연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약물들을 복용하는데 특히 이제 항불안증이나 또는 항우울제 또 그리고 항정신 약들이 연화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강의 위생 그리고 치아의 상태 그리고 또 잇몸의 상태가 청결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의 분비가 적게 되기 때문에 침이 제대로 나와서 음식 덩이를 부드럽게 잘 만들어 주어서 삼키기 좋은 음식 덩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험 요인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이제 위험 요인도 관리하고 해서 노화를 저희가 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건데, 이제 노화와 함께 음식 섭취량이 이제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어떤 영양소를 주로 이제 섭취할 때 더 신경을 좀 써야 될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아마 그 근감소증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네. 요즘 왜 TV 같은 데 보다 보면 그런 얘기도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특히 노인분들에게 뭐 저희도 나중에 누구나가 다 노인이 되긴 하지만 네. 가장 많이 안 드시는 게 좀 단백질 섭취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연화장애 원인 중에 근육 감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단백질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고기를 먹는다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만들어지진 않지만 안 드시면 빠지잖아요. 근육을 왜 근육이 빠지냐면 적게 드셨을 때는 가장 먼저 저장되어 있던 우리 몸에 에너지로 갖다 쓸 수 있는 게 근육이니까 근육을 갖다 자꾸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 잇몸 약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안 드시려고 그러세요. 그죠? 그런 경험도 혹시 주변에서 아마 어르신들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자꾸 안 드시려고 그래요. 고기를 안 드시려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씹는 힘이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근육이 약해지니까 씹는 힘도 떨어지고 네. 귀찮고 네. 고기를 안 드시다 보면 또 힘이 더 약해지고 그쵸. 악순환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마 단백질 하면은 고기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긴 하시는데 고기 같은 경우도 좀 부드러운 살코기는 조금 드시기가 그나마 낫고요. 저희가 고기를 덩어리보다는 좀 얇게 썰면 훨씬 드시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얇게 썰어서 하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꼭 고기로만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뭐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계란이나 두부 같은 것도 있고요. 생선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하셔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단백질 식품들을 이용하셔서 드시는 거가 중요하고 단백질은 그 대신에 한꺼번에 기운 없다고 왕창 드시면 안 되고요. 왜 안 되죠? 하루에 필요한 만큼 쓰고 나면 다 신장을 통해서 배설해버리니까 네. 단백질은 저장이 안 돼요. 저희가 많이 드신 거에 지방으로 저장될 때 밥을 많이 드신다? 지방으로 네. 저장될 수 있죠. 네. 기름지게 드셔서 칼로리가 많아도 저장되는데 단백질은 저장은 안 되는 영양소여서 네. 그때그때 꼭 잘 매일매일 가능하면 끼니마다 조금씩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새끼 드시는 건 생각보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매일이라도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도 좀 올라가나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콜레스테롤이 꼭 뭐 드시는 것만으로 100%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고기 같은 데 들어있는 그 동물성 그 지방에서 포화지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 생각하면은 계란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네네. 그렇지만 계란 하루에 한두 개 드신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필요한 영양소니까 뭐 계란으로 드시거나 아니면은 그 콜레스테롤을 걱정을 하신다면은 좀 고기를 드실 때도 좀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또 저희 많이 하는 오메가3 지방이 많은 그 등푸른 생선 같은 거 드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말고 단백질 말고도요. 네. 수분도 굉장히 섭취량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이 정상 성인의 경우에 뭐 체격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 이 본인들께서 수분 섭취량이 이게 적당한지 아니면은 내가 수분을 많이 섭취했는지 아니면 조금 먹었는지 이거를 막 이렇게 계량해서 먹진 않잖아요. 네. 이게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아빠가 물을 너무 적게 드시는 것 같다. 이거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네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선 이제 수분 섭취량이 적으면은 기본적으로 소변량이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변량이 적게 나오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 화장실에 자주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맞아요. 그런 경우 화장실에 있는 것 가는 것이 같아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네.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맞아요. 물의 수분 섭취를 줄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물을 마시면 저희가 이제 소화관에서 흡수가 되어서 몸에서 필요한 부분을 쓰고 저희가 신장에서 그리고 신장을 통해서 또 방광으로 소변이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분을 섭취를 적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신장의 기능이나 방광의 기능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으로 통하는 혈류량이 감소해서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분 섭취량을 줄이지 마시고 저는 이제 부모님들께 꼭 그 1리터짜리 2개를 아침에 만들어 놓고 그거를 소화할 수 있게 수분을 꼭 드시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있습니다. 집에서 네. 하도 안 드시니까 네. 하루에 딱 이거는 드시라고 제가 목표를 정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좀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 근데 꼭 물로 드셔야 되는 건 아니죠. 저희가 수분은 네. 실은 음식에도 수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억지로 아까 뭐 1.5리터, 2리터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은 과일을 갈고 나면 대부분이 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덩어리지만 그 속에 수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도 드시고 물이나 뭐 꼭 물 아니더라도 뭐 우유를 드시거나 뭐 다른 걸로 또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물을 최대한 그 적정량을 섭취해서 콩팥과 방광이 일할 수 있도록 일감을 매일매일 줘라. 이런 얘기네요, 교수님. 네. 네. 그거 말고도 뭐 다른 증상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증상들이 있을까요? 수분 네. 섭취 안 했을 때. 네, 수분이 네. 부족하면 이제 네. 전반적으로 건조해질 수 있는데요. 네. 네, 피부를 보면 건조해지고 또 안구 건조증이 동반되기 쉽습니다. 네, 또 근육도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또 우리 몸의 근육이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또 구강인데요. 저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구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혀를 보게 되면은 혀의 중앙에 이제 혓바닥이 갈라진다든지 뭐 구강 구조 안에 이제 너무 침이 말라 있다든지 그런 이제 구강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수분 섭취량이 적은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들 오랜만에 만났을 때 엄마 혀 한번 내밀어봐 이렇게 네. 해봐 네. 이렇게 하면은 조금 확인할 수 있겠다는 얘기군요. 팀장님, 그 지방이랑 채소나 과일 같은 것도 좀 부족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저희가 왜 저희 환자분들 만날 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저는 기름이 나빠서 일부러 지방은 안 넣어서 먹어요. 기름은 절대 안 먹어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실은 단백질도 중요하고 다른 영양소들 되게 중요한데요. 열량 섭취가 부족하면은 단백질도 제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열량을 공급하는 굉장히 좋은 영양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방도 적절히 드셔야 되고 특히 채소 과일도 귀찮아서 안 드시는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특히 가족들이 작아지다 보면은 과일을 사다 주지도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채소 과일도 좀 잘 챙겨 드셔야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 포화지방 이런 왜 혈관에 안 좋다는 그런 오명 아닌 오명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방 중에서도 좀 좋은 지방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을 좀 많이 드신다거나 가능하시면은 그 고기에 있는 기름보다는 그 조리할 때 들어가는 그 식물성 기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용하셔서 그 부족한 그 식사량을 보충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0~300칼로리를 먹어야 되는데 밥으로 드시면 밥을 한 공기를 드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 기름으로 따지면은 땅콩을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땅콩을 드시는 방법도 설명을 했는데 땅콩 8알 정도만 드시면 50칼로리예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기름들을 잘 활용해서 드시면 부족한 영양 보충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채소 과일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그 드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채소과일 섭취량이 계속 떨어진다는 보고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채소과일도 매일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채소는 특히 반찬으로 아까 뭐 힘들긴 하겠지만 네. 푹 삶거나 갈거나 여러 가지 방법도 드실 수 있는데 과일은 너무 많이 안 드셔도 될 것 같지만 보통 이렇게 여자들 주먹 하나 정도 하루에 드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주먹 하루 하나 정도만 드셔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외래 오신 환자분들 복숭아 하루에 한 판씩 드신다고 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또 네. 너무 다른 걸 못 드시지 않을까요? 너무 네. 과일 많이 드셔서. 그래서 과당만 엄청 많이 드시는 그쵸.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당히 양을 네. 조절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이랑 무기질도 되게 중요한데 특히 칼슘이랑 비타민 D가 또 중요할 그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아까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짜 칼슘 드시는 걸 충분히 드시는 비율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저희가 애들한테는 야 키가 크니까 우유 먹어라. 그래서 우유를 계속 먹이고 뭐 학교 급식도 주고 하긴 하지만 어른이 되는 순간 어느 순간 우유를 잘 안 먹게 돼요. 그죠? 그래서 고기나 뭐 이런 걸 드셔도 칼슘을 드시긴 하지만은 우유를 통해서도 칼슘을 잘 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칼슘은 아까 연세가 드셨을 때 골다공증하고도 관련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드셔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적게 드시는 영양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챙겨 드시는 게 필요하고 만일 골다공증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보충제도 드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연화장애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간편식을 찾다 보니까 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제 밥에다 데우면 되는 밥과 네. 이미 만들어져 데우면 있는 되는 밥, 네. 반찬 이렇게 드시다 보니까 조금 본의 아니게 짜게 드시는 경향도 생긴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짜게 드시면 저희가 뭐 혈압도 걱정되고 네. 또 뼈에도 안 좋은데 특히 젊을 때보다는 나이가 드셔가실수록 더 짜게 드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요? 네. 일단 반찬을 네. 하기가 귀찮으니까 밑반찬이 냉장고에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간장게장이 되게 밥도둑이란 말을 하잖아요. 네. 왜 밥도둑일까요? 짜서 밥도둑이에요. 네. 간장게장을 밥을 많이 안 드시면 짜서 드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염분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특히 반찬하기 귀찮으면 아까 국에 말아서 김치 한쪽이랑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각종 장아찌류랑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염분 섭취량은 우리나라 뭐 연화장애나 노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자꾸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캠페인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치하고 국 같은 거를 조금 적게 드시면서 반찬을 드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영양소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병원에서는 사실은 뭐 식단을 이렇게 잘 차려서 환자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식단을 어떻게 꾸리는지 좋을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 환자분들한테 이걸 처방을 해주는 건가요, 병원에서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병원에서는 이제 연화 장애가 있는 분들에서 연화 위험 인자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소개해드린 비디오나 조형 검사나 내시경 연화 검사를 통해서 연화 검사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면 위험하다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포출을 하거나 비위관을 삭관해서 경관 유동식을 하고요. 식사를 개시할 수 있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화곤란식을 1단계에서 4단계 병원에 따라서 좀 의료기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은 그런 연화곤란식을 처방을 하고요. 또 연화곤란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식을 드시게 되겠습니다. 근데 연화곤란식은 이제 그 밥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계에 따라서 미음부터 해서 약간 아주 곱게 갈은 죽, 그다음에 좀 알갱이가 있는 죽, 그리고 또 약간 진밥, 그리고 고슬고슬한 밥 그런 단계를 가지고 있고요. 반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잘 갈은 반찬, 네네. 또 그다음에 이렇게 다지기도 하고, 반찬, 네네. 네네. 그리고 약간 부드럽게 한 반찬, 그리고 좀 뭐 보통식의 반찬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액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점도 증진주를 사용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환자가 드실 수 있도록 그 점도 증진제 정도를 퓨레 정도로 할지 아니면은 꿀 정도로 할지 아니면 넥타 정도로 할지 이렇게 이제 조절해서 처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식단에서 점도 증진제 포가 같이 딸려 나오나요? 병원마다 이제 드리는 데도 있고, 뭐 아니면 음식에 넣어서 만들어 드리는 데도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포 드려서 환자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맞춤 처방의 개념이네요. 네.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점도가 낮다고
다 안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 또 고형식으로 점도가 네. 부착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또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환자에 맞는 검사를 통해서 환자에 맞는 상태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좋다 이거예요. 안 내가 이제 들어주니까. 난 아파서 입원했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해서 맞춤형으로 딱 이렇게 배식이 나오는데 집에 가면 이제 골치가 아플 수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집에 가서는. 그렇죠. 참고 자료도 없고 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네. 막상 이제 집에 가시는 순간 머리가 하얘져서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매뉴얼이 있나요? 지금 아직 뭐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이게 질병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 연하장애 저장민 연하곤란을 환자를 위한 조리법 안내라는 책자를 2019년에 발간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자에 보면은 기본적인 저희가 지금까지 식사를 하면서 지켜야 되는 뭐 자세라거나 어떤 음식을 해야 되는 거, 어떤 영양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다 나와 있고요. 지금 아마 그 슬라이드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응용하시면은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네. 이게 이제 여러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책자가요. 네. 저희가 댓글로 다운로드 링크를 나중에 이따가 영상이 끝나고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 책자를 봤는데요. 네. 너무 잘 작성이 잘 돼 있고 잘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환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 특히 어떤 특정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조리법 이런 것도 다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굳이 한 메뉴가 네. 뭐 그 책에 뭐 몇백 가지를 수록하지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뭐 죽을 끓인다거나 네. 반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게 검색을 해보면 우리나라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가장 먼저 나온 자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그게 특별히 되게 어려운 그런 식재료도 아니고 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그쵸. 재료들이더라고요. 뭐 즐기거나 그런 것만 피해가면서 하시면 훨씬 좋은데 근데 네. 어떤 걸로 만드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걸 만들 때 네. 뭐 칼이랑 뭐 냄비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면은 지금 저희가 이게 가정에 아마 집에 아마 식품 다지기 이런 것들 아마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있죠. 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달아줘도 되고요. 네. 뭐 도마로 이렇게 조그만 양을 할 때는 그냥 칼로 다지셔도 상관은 없는데 요즘은 그 작은 용량의 식품 다지기나 믹서기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만일 아까 다지거나 가른 다음에 내가 먹을 때 목에 자꾸 걸리는 것 같다 그러면 저 마지막에 나오는 거름망 있죠. 거름망을 이용하셔서 네. 조금 걸리는 거 걸러주셔도 되게 좋고요. 아마 수분 같은 거에 있어서는 아까 앞서서 시연했던 점도 증진제 타서 드시면은 물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연하면서 그때는 좀 흘렀던 점도가 이게 방송이 되면서 한 30분이 지났잖아요. 그쵸. 이게 점도가 잘 형성된 거 보이시죠? 아,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주스에 탄 거조차도 그래도 이렇게 점도가 형성돼서 이렇게 깨끗하게 떨어질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수저에 안 묻고 잘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크게 4가지로 사례가 걸리거나 목에 음식물이 자주 걸릴 때 그리고 100세 시대에는 어떻게 내가 식단을 준비해야 될지 연하곤란 식단에 대한 매뉴얼과 조리도구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제 이렇게 끝났고요.